오일야담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옛날 옛적 인조 임금께서 세상을 다스리던 시절, 병자호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한양 종로 일대는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와의 교역이 조심스럽게 이어지며 비단과 면포는 권력과 체면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표식이 되었지요. 그 거래의 중심에는 직물상단의 거두 서만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만호를 두고 비단으로 성을 쌓은 사내라 불렀고, 그의 점포 앞에는 날마다 양반과 상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풍문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만호 집안의 재산보다 더 무거운 유언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서만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 서강은 고운 옷과 기생, 술에 둘러싸인 채 살았고, 아버지의 상단을 언젠가 자기 것이 될 장난감쯤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둘째 서량은 늘 뒷전에서 장부를 보고 상인과 노비들과 허물없이 지내며 상단의 속살을 익혀갔지요. 서량은 겉모습이 수수했으나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어 노상꾼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서량은 형을 거스르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었으나 시장을 볼 때마다 표정이 묵직하게 굳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초겨울 초라한 옷차림의 여인 하나가 서가의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연초였지요. 신부는 그저 행수마님의 방을 치우는 하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서량은 우연히 연초가 장독대 옆에 널어둔 천을 손끝으로 스치며 중얼거리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건 영남, 이건 전라도. 실 굵기가 다르니 염색을 달리해야 사흘은 더 빛을 지키겠구나. 서량은 그 순간 연초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연초는 서량을 도련님이라 깍듯이 불렀으나 둘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과 알 수 없는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서만호는 병을 얻었고 상단 안은 눈치와 욕심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강은 벌써부터 창고 열쇠와 장부를 손에 쥐려 들었고 하인들과 첩들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었지요. 서량은 아버지 곁을 지키며 조용히 상태를 살폈으나 서만호의 눈빛에서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서만호는 서량에게 물었습니다. 사람과 물건 중 어느 것이 더 귀하냐? 서량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고 그 질문은 훗날 유언의 본뜻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서만호가 임종상 위에서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서강에게는 점포와 땅 문서, 금고 열쇠, 곡물 창고, 장부를 모두 줄 수 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량에게는 비단 10필과 내가 원하는 사람 하나만 데리고 나가라 했지요. 모두가 서량을 불쌍히 여기며 고개를 저었고 서강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량은 잠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저 비단 10필과 저기 연초 하나만 데려가겠나이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고 이 선택이 훗날 조선을 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량은 연초와 함께 종로 뒷골목에 허름한 초가를 얻어 나왔습니다. 남은 것은 비단 10필, 장부 1권, 그리고 연초 한 사람뿐이었지요. 연초는 서량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몸을 데려오셨나이까? 소인은 그저 하녀일 뿐인데. 서량은 비단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천은 내 손이 살리고 사람은 내 발이 띄울 것이다. 두 사람은 첫날부터 잔혹한 원가, 계산과 품질 선별에 들어갔고 작은 점포 대신 찾아가는 거래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초가집 안에는 촛불 하나만 깜박였으나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어둠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비 오는 날 서량과 연초는 우연히 청년 무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연초를 잠시 바라보더니 괴이한 미소를 지었지요. 이 아이 곁에 선 자는 흥하나 이 아이를 버리는 자는 패할 것이야. 서량은 농담처럼 흘려들었으나
연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후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연초는 예전에 청년에게 사주를 보인 적이 있었고 그때부터 자신을 재앙이라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기를 채웠습니다. 10필 중 절반은 얼핏 보기에 하자가 많은 비단이었습니다. 얼룩이 있고 실이 고르지 못하며 무늬도 엉성했지요. 상인들은 그런 천은 장에 내놓기도 부끄럽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연초는 말했습니다. 이 비단은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니오라. 아직 덜 끝난 비단일 뿐이옵니다. 연초의 조언대로 물에 불리고 약초를 섞어 염색하고 무늬를 가리는 자수를 덧대자 기묘한 색채의 혼례 비단이 탄생했습니다. 첫 장날 그 비단 3필이 높은 값에 팔렸고 두 사람은 첫 승리와 함께 상인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연초가 비단의 끝자락에서 희미한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만호장이라는 표식이었지요. 그것은 생전에 서만호가 특별히 모아 숨겨두던 비단에 찍었던 표식이었습니다. 즉, 서량이 받은 10필은 단순한 나머지 재고가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모은 가장 기이한 비단들이었던 것입니다. 서량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유언은 재산의 분배가 아니라 시험이었음을. 이 깨달음은 서량의 태도와 목표를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량은 연초의 감각을 온전히 믿고 비단의 구매와 선별, 가공까지 전담하게 했습니다. 연초는 서량의 신뢰에 서서히 마음이 기울었으나 신분과 과거 때문에 감정을 숨겼지요. 어느 늦은 밤, 둘은 등잔불 아래서 새 문양을 상의하며 매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이 스치자 연초는 놀라 물러섰고 서량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피어오르는 화롯불 앞에서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종로 상인들 사이에서 서량과 연초의 비단이 큰 인기를 끌자 오래된 상단들이 비천한 계집이 귀족 비단을 더럽힌다며 모함을 시작했습니다. 서강의 신복이 몰래 돈을 뿌려 소문을 퍼뜨렸고 관청에까지 가짜 비단, 조작된 염색이라 고발이 들어갔지요. 점포가 아닌 초라한 초가집까지 수색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 속에서 연초는 입을 굳게 다물고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서량은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내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비단을 펼쳐 관아에 직접 가져가 한 올 한 올 검증받겠다고 외쳤지요. 고발 조사 과정에서 오래된 족보와 기록을 살피던 박노인이 기이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연초는 사실 어느 몰락한 양반가에 버려진 서녀였으며 서만호가 은밀히 데려와 하녀로 키우게 한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즉, 서만호는 생전부터 연초의 재능과 사연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 둘째 아들과 함께 설날을 기대하고 있었던 셈이지요. 이 사실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박노인은 서량에게만 조용히 전했습니다. 사람이 곧 재산이라던 서만호의 말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량은 밤새도록 아버지의 유언과 연초의 과거를 곱씹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한 장사를 했을 뿐 사람을 살리는 장사는 하지 못했음을 자각했지요. 서량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상단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신분이 아니라 재능으로 자리를 정하겠다고 연초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오. 이 상단의 주인이오. 연초는 눈물을 삼키며 머리를 조아렸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서량에게 재앙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서강은 상단을 물려받고도 노름과 기생, 뇌물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점포는 담보로 넘어가고 금고는 비었으며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지요. 결정타로 청나라와의 밀무역에 손을 댔다가 관군에 적발되며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혹한의 밤, 초라한 옷차림으로 서량의 저택 앞에 쓰러진 거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장자 서강이었지요.
형제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량은 얼어붙은 형을 보며 과거의 모욕과 비웃음, 경멸을 떠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저런 자를 거두면 화근이 됩니다. 연초조차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 곁에 선 자는 흥하지만 자신을 버린 자는 패한다는 무당의 말을 떠올리며 다시 형을 살려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량의 마음은 피부치와 상단의 안녕 사이에서 갈라졌고 이 선택이 잘못되면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차갑게 얼어붙은 그 밤, 서량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 고요가 흐르는 가운데 연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사람은 선택으로 무너지고 또한 선택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형님께도 마지막으로 선택할 기회를 주옵소서. 그 말에 서량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형님을 들이대 다시는 옛 이름으로 부르지 않겠다. 창고직이 강수로 새 이름을 주고 한 사람의 일꾼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했지요. 이는 형제를 살리되 상단의 질서도 지키는 절충이자 큰 용기가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서량은 형을 안으로 들이며 자신의 운명을 다시 한번 걸었습니다. 서강, 이제 강수는 창고에서 묵묵히 일하며 죄책감과 싸우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경쟁 상단이 불을 질러 서량의 거대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에 빠진 사이 강수는 자신이 도망치면 살 수 있는 길과 불 속으로 뛰어들어 비단과 인명을 구해야 하는 길 사이에 섰습니다. 강수는 결국 불 속으로 뛰어들어 연초가 직접 선별하던 만호장 표식의 비단 꾸러미를 지고 나왔지요. 그 과정에서 크게 다쳐 쓰러졌으나 이 선택으로 경쟁 상단의 방화 또한 드러나게 되어 서량 상단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불길이 꺼진 후 남은 비단 속에서 서량은 또 하나의 숨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서만호가 생전에 써둔 비밀 유언이었지요. 재산은 흩어지나 사람은 남는다. 열필 비단은 곧 10사람의 재능이요. 그 중 하나는 내 곁에 선 연꽃이라. 이로써 연초의 존재, 만호장의 비단, 열필의 의미가 모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박노인과 청년 무당이 각각 알고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며 서만호가 오래전부터 연초와 서량을 한 쌍으로 엮으려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복선이 회수되며 이야기는 마지막 정리로 나아갔습니다. 서량은 상단의 이름을 열량상단이라 짓고 연초를 정식 안주인이자 직물 총책으로 세웠습니다. 계급과 출신을 막론하고 재능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 등용하는 새로운 방침도 선포했지요. 강수는 창고직이 우두머리로 평생 몸을 바쳐 상단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관청과 양반가에서도 열량상단을 인정했고 종로에서는 비단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이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초를 축하라도 해주려는 건지 달빛은 더욱 밝게 길을 밝혀주었고 바람은 조용히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량과 연초는 머리가 휘어질 즈음에도 창고 한켠에 마지막 남은 만호장 비단 한 필을 그대로 두고 손때 하나 묻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지요. 어찌하여 이 보배를 팔지 않으시나이까. 서량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팔 비단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택으로 여기에 섰는지 잊지 않게 하는 거울이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산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을 빛낸다고. 비단 10필과 하녀 하나가 조선 팔도를 뒤흔들었다고 말이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백절불굴은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곁에 선 사람을 믿고 함께 일어서는 것이 아닐까요? 서량과 연초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나 사람은 남고 신분은 바뀔 수 있으나 재능은 빛을 잃지 않는다는 진리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